어머니는 40곡 산바느질을 했다. 한 바늘 한 바늘 바느질을 하시며 어머니는 들릴 듯 말 듯한 구슬픈 목소리로 타령을 부르셨다. 집안은 온통 어둡고 뒤란 함석 지붕의 낡은 틈 사이로 겨우 햇빛이 스며들어와 바느질하는 어머니의 무릎을 밝혀줬다. 12살 때부터 2살 위로 속여 사탕 공장에 다닌 큰 누나는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받지 못한 채 뛰어갔다. 작은 형과 큰 누나는 일요일이면 한 벌의 셔츠를 가위바위보를 해서 번갈아 입었다. 낡은 나가야의 셋집 지붕은 비가 오면 시뻘건 물이 천장을 타고 방바닥에 흘러 떨어졌다. 양동이와 밥그릇까지 동원되어 흘러내리는 빗물을 받았다. 어떤 집이라는 거 상상이 되지? 그런 셋집에서도 우리는 자주 집세가 밀렸다. 집주인이 찾아오는 날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없이 구실거리며 빌었다. 모가지가 길고 얼굴이 하얀 작은 형은 찹쌀종이에 싼 하얀 가루 금계랍을 자주 먹었다. 빈민가의 노동가 아버지들은 어느 집 구석에 모여 노름을 하다가 순사에게 무더기로 끌려갔다. 그 아버지들 속에 나의 아버지도 아낌없이 끼어 있었다. 시부야의 아버지들은 모두가 도카타 노타이쇼, 토역 노동자의 대장이었다. 거리 청소부였던 아버지는 쓰레기 더미에서 헌 책을 가려내와 와서 뒤란 구석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이따금 찾아오는 고물장수에게 얼마의 돈을 받고 팔았다. 내가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찾아내어 읽은 것이 17살 때의 일이다. 아직 학교에 입학하기 전 나는 이 쓰레기 속의 책 속에서 혼자 글자를 익히고 세상을 배웠다. 책은 곰팡내가 나고 반쪽이 찢겨나가고 불에 타다 남은 것도 있었다. 이솝 이야기, 그림 동화집, 그리고 훗날 알았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오가와 미메이의 빨간 양초와 인어, 미야자와 겐지의 달밤의 전봇대 등등 그때 읽은 동화들은 내 머릿속에 깊숙이 들어가 자리 잡았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판장 쪽 줄무늬가 어느새 찬 빗줄기로 변하고 그 찬비를 맞으며 왕자와 제비가 떨고 있었다. 잠이 들면 꿈속에 양초 가게의 인어가 상인에게 팔려가는 구슬픈 모습이 나타나곤 했다. 도끼의 폭격으로 우리는 그 셋집마저 잃어버리고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두 형은 일본에 남고 한국에 돌아온 우리도 이곳저곳 분산해야만 했다. 형수님은 친정으로 가고 아버지와 작은 누나는 안동으로, 어머니와 큰 누나와 나와 동생은 청송 애관댁에서 살았다. 화목장터 마을에 1년 반 남짓 살면서 여러 번 이사를 했다. 어머니는 약초를 계속 팔고 여름에는 풀을 팔았다. 일이 없는 겨울에는 자루 하나를 메고 동량을 나가셨다. 동량이 뭔지 아니? 돈을 벌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예전에 그 동량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빈 밥그릇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옆에다 차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밥 좀 달라고 하던 그런 거였었거든. 어디로 보내까지 열흘씩 보름씩 돌아오지 않으면 누나와 동생과 셋이서 귀리가루로 호밀 가루로 끓인 죽을 먹으며 기다렸다. 소년소설 쌀도둑은 그때의 이야기를 그대로 쓴 것이다. 1964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듬해 아버지가 또 세상을 뜨셨다. 1966년 동생이 결혼을 해서 헤어지고 나자 나는 어쩔 수 없이 병든 몸으로 혼자가 되었다. 일찍교회 문간방에 들어와 있게 된 것은 1968년 2월이었다. 민들레꽃과 강아지똥은 그 시기에 운명처럼 나의 가슴에 심어졌다. 소년
시절 플루타르크 그 영웅전을 읽고 가슴이 설레었지만 나는 영웅이 못 되었다. 1969년도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 현상 모집 광고가 월간 기독교 교육에 실렸다. 마감날까지는 50여일이 충분할 것 같았다. 원고의 앞면 뒷면을 메워가면서 열에 들뜬 몸으로 써갔다. 아침에 보리쌀 2홉을 냄비에 끓여 숟가락으로 3등분을 해놓고 저녁까지 나눠 먹었다. 이렇게 해서 강아지 똥은 50일간의 고통 끝에 완성되었다. 그해 5월 12일께다 당선 통지가 배달되어 오고 이어서 상금 10,000원을 보내왔다. 그 상금에서 5,000원을 떼어 새끼 염소 한 쌍을 샀다. 그 뒤 신춘문예에 몇 번 응모했지만 실패했다. 1971년 대구 매일신문에 가작 입선을 하여 시상식에 갈 때 무릎을 기운 바지를 입고 나섰더니 아랫마을 김 집사님이 조금 나은 바지를 가지고 와서 굳이 입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빌려준 바지를 입으려 하니 추운데 그냥 껴입고 가라고 하셔서 껴입었다. 매일신문사를 찾아가 시상식장에 앉아있으니 위아래 옷을 껴입고 있어 너무 거북스러웠던 것이 생각난다. 상금은 20,000원이었다. 시상식이 끝나 입상자들과 심사위원이 어디 다른 장소로 갈 모양인데 동화 심사를 맡았던 김성도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불러 등을 밀며 어서 돌아가라고 하던 것도 기억이 난다. 왜 김성근 선생님이 권현수 선생님한테 그냥 돌아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들은 이야기인데 그 선생님이 입고 온 행색이 너무 형편 없으셔서 그 시상자들 그 말하자면 뒤풀이 자리지 그 자리에 도저히 가서 끼게 할 수 없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 197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본명저고리와 엄마는 3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두고 한 줄 한 줄 적은 작품이다. 노트에도 적고 생각나는 대로 종이 조각에도 적어둔 것을 원고지에 정리한 것이다. 이 작품은 현상 모집을 겨냥해서 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감 한 주일 전에 보내면서도 당선은 생각지도 않았다. 1972년 12월 28일 나는 감기가 덮쳐 아침도 먹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전날 눈이 내렸고 그날도 잔뜩 흐린 날씨가 몹시 추웠다. 집배원이 문을 벌컥 열면서 아저씨 전보하십니다 하면서 종이 쪽지를 던져줬다. 결핵 환자에게는 어떤 것이든 흥분은 금물이다. 그런데도 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흥분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날 밤 심한 각혈을 했다. 권정수 선생님이 여러 분 만난 그 사춘기 시절에 중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정말 그 중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가정 형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돈을 벌러 부산의 그 재봉기상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지내셨는데 그때 그 못 먹고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랬는지 선생님이 결핵에 걸리셨어요. 그때가 아마 20살 정도 됐을 건데 그때부터 선생님이 평생 결핵을 앓고 지내셨던 거야.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딴 병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합병증도 왔을 테지. 눈망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수술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수술하셨을 때 30살때였었나? 아마 2년밖에 못 사신다는 의사의 그 판명도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결핵 이야기인데 무명저고리와 엄마의 당선으로 나는 동화 창작에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었다. 나의 동화는 슬프다. 그러나 절대 절망적인 것은 없다. 어른들에게도 읽히는 것은 아마 한국인이면 누구나 체험한 고난을 주제로 썼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동화에다 무례한 설교조의 교훈을 담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런 동화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 유익한지 알 수 없다.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은 훈시나 설교가 아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 속의 인간보다 잘 보존된 자연 속의 인간이 훨씬 인간답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권의 도덕 교과서를 보는 것보다 푸른 하늘과 별과 그리고 나무와 숲과 들꽃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다. 한 포기의 나무와 꽃과 풀도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억적같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빛깔로 세상을 밝혀주고 있다. 공존은 성스럽다. 이웃사랑은 남의 것을 빼앗지만 않으면 된다. 대로 주고 말로 빼앗아가는 자선사업은 가장 미워해야 할 폭력행위다. 지구는 한쪽으로만 돌아서 인간을 미치게 했는지도 모른다. 정신장애자가 아닌 인간은 이젠 이 지구상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다 미쳐버렸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배운단 말인가? 내가 쓰는 동화는 그냥 이야기라 했으면 싶다. 서러운 사람에겐 남이 들려주는 서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 위안이 된다. 그것은 조그만 희망으로까지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러운 사람들은 우리들 주위에 너무나 많다. 아이, 어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고달프고 원통한 것들 뿐이다. 장애물을 하나 넘고 나면 더 큰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별순이 달순이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엔 가엾은 어머니가 고갯길을 넘을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맛있는 음식을 다 빼어서 먹어버린다. 나중에는 어머니의 팔과 다리와 몸뚱이를 차례로 다 먹어버리고도 속이 차지 않아 어린 남매인 별순이와 달순이마저 잡으려고 집으로 찾아간다. 다행히 하느님이 남매에게 밧줄을 내려 하늘나라로 구해준다. 남매는 별과 달이 되어 밤하늘에서 살게 되지만 어쩐지 서러운 이야기다. 나는 왜 동화를 쓰게 되었는지 나 자신도 모른다. 언제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누구나 가슴에 맺힌 이야기가 있으면 누구에겐가 들려주고 싶듯 그렇게 동화를 썼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선생님 전시회가 지금 저쪽 전시장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선생님의 그 연보가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그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선생님 유품 그거를 힘들게 해서 지금 이쪽에다가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시고 강아지똥의 원화 그림, 그 다음에 강아지와 염소새끼 원화 그림,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선생님이 쓰신 작품들을 쭉 한쪽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추천하는 책들도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책들도 따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그쪽 코너에 머물면서 거기를 한번 제대로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마지막에 우리 선생님이 쓰신 이 그 강냉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보면은 선생님이 먼저 강아지똥을 먼저 첫 번째 동화집으로 내셨는데 그 동화집을 내시기 전에 이 동시집을 먼저 내시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선생님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쓰시던 그 동시를 모아가지고 선생님께서 그 본인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아트북 형식이지 그 책은 손수 이렇게 시집으로 엮어 놓으셨던 그 책인데 그거 제목이 300지마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 동시집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책의 형태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여기 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책 중에 실려 있는 강냉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우리 같이 빗그림으로 감상을 해 보도록 할게요.